출발 증시 와이드 2부 시작됐습니다. 미국 제10년물 수익률이 간밤에 드디어 9월달처럼 3%를 찍었지만 채권 시장의 산타렐레 흥을 깨진 못했습니다. 고용지표가 호조세를 띄었는데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한 주 만에 4만 건 이상 급감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탄탄함을 다시 한번 보여줬는데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올 들어 무려 50번째 신기록을 간밤에 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올 들어 이제 거의 많은 날수가 지났었고요. 다우는 일주일마다 한 번씩 신기록을 세운 꼴이 됐었는데 우리 증시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했었죠. 이랬던 2013년도 장도 2거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올해 주식 농사 잘 또 피날레를 지을 수가 있을 텐데 남은 거래 또 내년 계획 잘 세우셨습니까? 투자 전략 저희가 종합적으로 준비했는데요. 속보가 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했다고 해요. 먼저 하원에서 예산안을 가결시켰었고 이것이 상원에까지 통과가 됐었는데 지금 하와이에 가 있죠. 휴가비 때문에 논란이 좀 있지만 하와이 휴가지에서도 서명을 해서 2차 셧다운을 결국 미국이 면할 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간밤에 미국이 또 신고가를 냈고 우린 좀 조용했었지만 오늘은 배당락일이죠. 배당락 감안해서 오늘 시초가가 상당히 중요한 날인데 과연 전약 후강 패턴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을런지 오늘 출발 증시 와이드 2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전일까지가 배당주 투자의 마지막 기회였었고 오늘은 그야말로 배당 매력이 권리가 소멸되는 배당락일인데요. 전일장 다시 보고 오늘장 미리 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으로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장 다시 보기 전문가들이 한 줄 요약 의견을 보내주셨는데요. 최희승 차장님, 기관을 공격했지만 외국인들은 묵묵부답이었네 하셨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신 것 같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배당락 앞두고 관망장이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개인 매도가 확대됐었다. 업종별로는 혼조세였다. 김영겸 팀장님은 개인만 현물 매도, 개인 쪽에서 매물이 한 6천억 정도 나왔었죠. 수급 여건이 개인 물량 다 털리는 거 보니까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아닌가 역설적으로 이런 해석 주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은 기관 순매수로 이끌었던 시장, 역시 기관은 또 반대편에서 6천억 넘는 강한 현물의 매수세를 16거래일 연속 이어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오늘장 프리뷰 보시죠. 자, 역시 배당락 글자가 가장 많이 눈에 띄죠. 최희승 차장님은 배당락 하락이 있겠지만 내년 기대감도 역시 반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외국인 마음에 달렸다라고 하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배당락 영향에 의한 충격은 아마 제한적일 거다. 조정 시엔 오히려 사는 것이 좋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코스닥에는 중소형주 단기 관심이 필요하다. 김영겸 팀장님은 배당락으로 인해 하락 출발이 일단은 예상되는데 5장으로 갈수록 조금 좋아지는 모습 기대해본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이제 2,000포인트 정도 전후하는 박스권 상단 쪽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기다라는 의견 남겨주셨네요.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으로 가서 안상현 대리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소위 윈도우 드레싱, 기관 순매수로 인해서 한 2,000포인트 전후까지 왔는데 이제는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사실 이 의견이 쭉쭉쭉 계속 주고 계셨어서 어떻게 조정해야 될지, 뭘 담으면 좋을지 참 궁금했었거든요. 오늘 드디어 연결이 배당락일에 됐네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간단히 말씀하셨다시피 기관이 16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어제는 한 6,356억 원 정도 매수를 했지만 외국인의 매도세 때문에 코스피 시장은 한 2,000선 하회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또한 유럽 증시나 영국, 독일, 프랑스는 박스인대로 휴장을 했었고 미국 증시는 주간 고용지표 호조 소식에 산타렐를 이어가면서 다우지수 올해 들어 50번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금일장은 어제 야간 선물이 263.4로 0.11% 정도 상승해서 저는 2,000선 정도에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미국 증시가 산타렐리를 이어가고 있어서 코스피 지수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그 볼린저 밴드 상단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올라왔던 피로감이 누적되어서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그 볼린저 밴드 상단이 30포인트인데요. 지수가 한 2020선 부근에 다다르면은 좀 비중을 조금 축소하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그 기관들의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해서 외국인들은 그 소폭 매도를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아시다시피 연말 윈도우 드레싱이랑 배당을 위한 기관들의 순매수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투자자분들께서도 매수를 하신다면 좀 이런 윈도우 드레싱이 지속적으로 가능한 종목군을 선별해서 매수하시는 것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그 엔화 약세 때문인지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데요. 배당락 이후 1월에는 외국인들이 매도할 가능성이 조금 있다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행히 고무적인 것은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가 0.34%포인트 상승해서 지금 어제는 2.99%까지 상승을 했는데도 그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것인데요. 이는 미국의 경제가 견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른 이머징 마켓과는 달리 금리가 상승해 한국에서는 자금 유출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고무적이긴 하지만 그 금리가 더 큰 폭으로 상승을 한다면 그 글로벌 자금의 회수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가 추천드리는 투자 전략은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을 하는 대형주 위주로 IT나 IT 제품주 그리고 조선 화학주 쪽으로 그 압축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금일 지수가 좀 상승을 한다면은 분할 매도를 좀 추천을 드리면서 현금 비중을 약 50%까지 늘리는 주식 50, 현금 50 정도로 구성하시는 것이 좀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압축 포트를 꾸리자 현금 비중을 높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포트에서 현금이 절반 이상은 돼야 된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프리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폐장일 이틀 남았습니다만 사실상 오늘이 폐장의 기분이 더 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오늘은 특별히 내년도 증시 전망해 볼 텐데요. 오늘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달력은 여전히 2013년도 가리키고 있지만 투자자들의 시선은 이미 2014년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다우는 50번째 신고가를 냈다는데 올 들어 우리는 뭐 했나 할 정도로 조금 아쉬운 2013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한국 증시 내년에는 선진국 증시와 조금 이런 간극을 좁힐 수 있을까 여쭤보고 싶고요. 오늘 특별히 배당락일이라서 배당락 관련된 의견도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단 먼저 배당락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배당락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초가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배당락 지수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듯이 1976포인트 정도 될 거라고 거래소에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전일 대비 22포인트 정도 내리는 그런 시세인데 지금 예상 시초가는 한 6포인트 정도 빠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돼도 좋겠다. 결국 어제 대비 한 10포인트 이상 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과연 얼마나 좀 빨리 회복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지수도 그렇고 또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본인들의 종목도 관심이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배당이나 소득을 좀 노출을 피하고 싶은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제 이전에 매도한 분들도 계실 거고 또 배당 권리 같은 그런 복잡한 요인을 피하기 위해서 공매도도 또 걷어들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대차 잔고를 통해서 이 연초 시세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코스피 대차 잔고 현황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프로 그려봤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 대차 잔고가 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점들이 보통 평소에도 이렇게 좀 늘었다 줄었다 하고 있는데 이 연말에는 그 증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지금 빨간 원으로 표시한 왼쪽 원이 작년이고 지금 오른쪽 원이 올해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대차 잔고가 한 2억 주 정도 12월에 2억 주 정도 줄어들면서 거의 한 27% 정도가 전체 잔고에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 오른쪽 원은 좀 상대적으로 작죠. 줄어드는 폭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12월에 최고치 한 8억 6천만 주에서 24일 기준으로 한 8억 2천만 주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26일, 27일 좀 더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 연말 기준으로 한 8억 주 이하 정도로 내려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상대적으로 지난해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좀 부작용도 적을 수 있다라는 점은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 왼쪽 원을 보면은 이 줄어든 만큼 다시 늘어나거든요. 연초에. 결국 대차 잔고를 피하기 위해서 줄어든 거지 펀더멘탈 개선으로 인해서 줄어들었다라고 본다면은 다시 늘어나는 게
맞는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올해도 저 줄어든 만큼 1월에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연말에 뭐 대차 정보가 많이 줄어들면서 보유 종목이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그냥 마냥 좋아하고 웃을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초 들어서 대차 잔고가 다시 늘어나는지 필히 점검이 필요한 시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대차 잔고 추이는 그래서 향후에 1월 달에 증감 추이는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는 주식 말기 파생상품 쪽에서도 이제 착시 효과가 정상화가 되죠. 코스피 200도 오늘 260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한다 이렇게 거래소 쪽에서 추정을 했는데 지금 그거보다 좀 많이 올라 있는 상황이죠. 보통 이제 이 심리적인 요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은요, 이 배당락보다는요. 왜냐하면은 이 베이시스가 가만히 돼서 우리가 차익 거래를 해왔었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그동안에 단순히 이제 선물 절대 가격이 낮기 때문에 코스피 200보다 낮기 때문에 좀 착시 효과를 발생하는 점도 있었다는 점, 이 점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후부터는 이제 그러한 점 해소되면서 정상적인 시세로 코스피 200하고 선물 시세를 비교해 가면서 베이시스 비교도 좀 쉽게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은 좀 거래에 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고 새 증시 강세장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점검해야 될 사항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당장 기업들의 4분기 실적이 그것일 텐데요. 4분기는 늘상 일회성 비용 충당금 때문에 3분기나 이전 분기 비해서 안 좋게 나오는 것이 이제 패턴인데, 특별히 삼성전자 대장주의 실적이 급하게 하향 조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분위기는 별로 안 좋을 듯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가 저런 얘기가 나왔다는 자체가 좀 불안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실적 시즌 이번 분기 별로 그렇게 기대할 게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우리나라 3분기 실적이 피크를 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실적의 전망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3분기 이후에 모멘텀 약화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시즌 그다지 기대할 것은 없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괜히 일회성 비용 얘기 나오면은 종목별로는 크게 부침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지금 특히나 12월 17일 이후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연말 효과로 인해서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삼성전자가 속한 IT 업종의 상승률은 0.1%밖에 오르질 못했습니다. 그 상승률 하위권을 기록했다는 점이죠. 결국 지금 실적의 프리어닝 시즌에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향후에는 이러한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IT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제뉴얼의 이펙트 이렇게 감안해가지고 나타났었던 효과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도 많이 급감을 하고 있죠. 52주 신고가 거래소 코스닥 통틀어서 14종목밖에 안 됩니다. 어제 기준으로요. 그리고 60일 신고가를 제가 꼽는 이유는 보통 실적 시즌에 이 세 달치 주가를 신고가를 내면은 실적이 좀 좋아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60일 신고가를 주목해서 보는데, 그거 역시 마찬가지로 거래소 코스닥 모두 통틀어서 42종목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종목들을 보더라도 또 실적에 의해서 신고가 흐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개별 재료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흐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신고가에 맞춰서 투자를 하자라는 그런 전략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나타나고 있는 논리가 이제 중소형주 상승을 대비하자, 내수 소비 관련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중소형주 상승을 대비하자 이렇게 논리가 나오고 있는데, 연초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개선이 되고 기업들의 사업 계획이 주목받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제뉴얼의 이펙트 얘기가 자꾸 나오고 하는데, 이 중소형주를 압축한다라고 한다면 큰 흐름에서 틈새 시장 보자 이런 논리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약간 좀 엇나간 얘기가 될 수가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실적에 대해서 점검은 당연히 해야 되고 주가 흐름의 안정성도 좀 담보화돼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1월에 좀 확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비중을 너무 좀 높이는 건 좀 위험하다. 결국 비중 조절 차원 접근 전략으로 좀 제한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해외 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머징하고 선진시장 디커플링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국시장 장중 변동 요인이 엔달러하고 더불어서 상해 증시 좀 복잡하게 난해하게 흘러가고 있죠. 15금리 얘기 계속 나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의 금리 상승 이 자체가 배경이 틀리다는 점 한 가지 꼭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 이 6월간은 지금 위기의 본질 틀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유동성 조절 정책의 효과가 좀 많이 감소되고 있다는 점, 부작용도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이 디커플링 얘기 자꾸 EM하고 DM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이거 앞으로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뭐냐면은 옛날같이 글로벌 경제가 동반 성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제로섬 환경으로 전환이 돼버린다라고 한다면 과연 미국 시장이 좋게 흘러가는 것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해의 가장 리스크 요인은 이쪽 EM과 DM의 디커플링 현상 2014년에 이어서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왠지 이제 달력 바뀌면 뭔가 선진 증시처럼 우리도 되겠지 하는 막연한 커플링 기대도 조금 접어야 되겠고, 괜한 코스닥 1월 효과만 목매고 바라봐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월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아까 실적 추정치가 조금 하향 조정되고 있는 IT는 역시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중순 넘어가면서를 좀 우리가 조심하자. 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당락 빨리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이 시초가처럼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후에 좀 올라올 때마다 현금화를 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놔서 단기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스스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 쪽에 선물 매수 2만 계약이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식시장 매수 동반되고 있지가 않기 때문에 신뢰를 할 수가 없죠. 국내 투자 환경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면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번 표 하나 만들어 놓은 거 V코스피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V코스피가 변동성 지수인데 지금 변동성 지수가 최하단에 거의 이 집계가 거래소에서 집계 나온 그런 것 중에서 사상 최저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동그라미 빨간 원친 그 2014년에 변동성이 확 올라간 때가 있습니다. 저것이 6월하고 8월하고 바로 직전 12월입니다. 그때 왜 올라갔냐라고 하면 테이퍼링이 계속 언급될 때마다 저런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테이퍼링이 가장 언급이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 1월 FOMC 회의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이 된 건 1월 중순 이후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동성이 다시 커질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6월에 저렇게 많이 올라갔었던 그때가 15금리 쳐 올라갔었던 때죠. 상해 쪽이 좀 시끄러웠던 때요. 지금도 시끄럽습니다. 연초에 좀 조용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약간씩의 현금을 좀 늘려가서 중순 이후의 변동성을 확대를 좀 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1월 중순 이후에 중국의 어떤 춘절 또 스케줄, 또 1월 FOMC 직전으로 해서 변동성 확대될 수 있으니까 주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SPM의 김영진 대표님과 함께 해봤는데 미리 인사드릴게요.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열려라 수급 터져라 거래량 시간 이어가 볼까요? IBK 투자증권 박성환 차장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일 수급 특징주 먼저 정리된 표부터 보고 추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전일은 좀 관망했어요. 코덱스 200, 그렇지만 늘상 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이름을 올렸고요. 하나금융지주 혹은 신한지주 이런 종목 좋아하는데 하나금융지주가 또 순매수 5위에 잡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주요 3만 5천 찍고 올라오면서부터 외국인들이 간간히 샀는데 어제 꽤나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도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안 보이네요. 5위까지는요. 현대차, 모비스 같이 샀고 포스코도 간간히 사고 있죠. 레버리지 최근에 급하게 연속적으로 FOMC 이후 계속해서 사고 있고 6위에 안 보이시겠지만 기관은 KB금융을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순매수 종목 전일 기준으로 한번 뽑아봤는데요. 외국인의 실적 개선 기대감 있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유진테크 1위와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려놨습니다. HB테크놀로지도 벌써 6일째 샀고 전일은 7% 정도 급등했었습니다. 하림홀딩스 그리고 컴투스 이런 순으로 매수했고요. 기관도 전일 사실 매수 강도로만 보면 제닛과 KG 이니시스 많이 담는 모습이었는데 그 밖에도 매일 유업, 신고가 행진 벌이는 나이스 정보통신, 바이로메드 정도를 순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박성환 차장님 이제 폐장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급 특징주 가운데 특징주 분석 부탁드려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이틀 연속 순매수인데요. 2013년 신규 수주가 $140 이상으로서 전체적인 어떤 금액 목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채울 것 같습니다. 연말까지 들이씹던 기존 영업 선박의 추가 수주가 기대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무난할 것 같습니다. 2013년 기대했던 페트로나스 FLNG 발주가 아직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단기로 기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임은 변함없고요. 14년에도 적어도 4건에서 5건 정도의 FLNG가 발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 갈수록 프로젝트 수는 줄어들긴 하지만 기당 용량이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국내 해양 플랜트 업체들의 수주풀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4분기 매출은 3조 6,42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2,603억 원 정도로 무난하게 나올 것 같은데요. 3분기에 발생했던 판관비 증가와 같은 일회성 요인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계절성에 따른 매출 증가로 이익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FLNG 수주가 변수이긴 한데요. 전체적으로 내년부터 삼성중공업의 수주가 대폭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입니다. 근거는 바로 말씀드렸던 FLNG의 수주에 달려있는데요. 2014년 조선업종 시각은 FLNG 시장이 형성되느냐에 달려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에 대한 가시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37,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만 원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KB금융입니다. 기관이 11일 연속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4만 원 중심으로 해서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타 은행과 비슷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다만 내부 통제 관련 이슈가 실제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또한 순이자 마진 하락이 지속되었다는 점도 타양 대비 낮은 주가 상승률의 원인이었는데요. 내년 말 기준으로 봐서는 PBR이 0.6배 수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월말 기준 최저점이었던 PBR 0.51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상승을 했지만 14년과 15년 ROE가 각각 6.7%와 7.3%로 상승할 것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낮은 밸류에이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국내 은행의 부실 처리가 마무리 국면이고요. 바젤3 규제 비율을 상회하는 자본 적정성을 고려할 때 아직 이를 해결하지 못한 해외 금융기관 대비해서는 아주 낮은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4분기에 순이익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에서는 14년에는 대출 성장이 GDP 성장률 수준 이상 기록하는 가운데 순이자 마진 하락이 멈추고 향후 영업 레버리지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한 판매 관리비와 충당금 전입액은 크게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실적 안정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내년에 KB금융 실적은 경상적인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순이익 증가율도 30% 정도로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이제 대기업 관련 익스포저가 낮기 때문에 이익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겠습니다. 45,0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44,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외국인이 이틀 그리고 기관이 4일 연속 쌍끌이 순매수를 나타냈는데요. 4분기 실적 개선을 보일 것 같습니다. 지난 3분기에는 삼성전자 시안 낸드팹 수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면서 영업이익이 50억 정도에 머물렀는데요. 4분기는 SK 하이닉스향 수주 증가 예상되고 있고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3분기 대비 47.9%와 50.9% 증가한 299억 원과 75원 정도 예상합니다. 3분기 대비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낸드 투자 확대 수혜를 볼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 낸드 투자 확대로 LPCVD 장비 수주가 올해 대비 약 40% 증가할 전망이고요. 하반기에는 시스템 LSI향 신규 장비인 SEG 장비 수주가 한 12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3년 수주 금액은 약 700억 원 수준 추정되고 있고요. 2014년 수주 금액은 낸드 투자 확대 수혜 및 신규 SEG 장비 수주로 1,200억 원 수준까지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해 대비해서 40%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올해는 수주가 크게 감소했지만 내년에는 낸드 투자 확대 그리고 신규 장비의 본격적인 수주가 시작될 전망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긍정적 시각이 유지하겠습니다. 15,500원 언저리 눌림목 매수와 목표가 18,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유진테크 얘기에 앞서서 KB금융도 전고점까지 일단 보셨고요. 삼성중공업도 FLNG 수주가 변수이긴 하지만 4만 원대까지 목표가 잡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여의도 본사 이비즈팀 박성환 차장님과 함께 전일 수급 특징주 체크포인트 전략 알아봤습니다. 차장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2월 27일 금요일 배당락일 이제 우리 증시 개장을 했습니다.
전일 코스피는 2,000선에 안타깝게 안착하지 못하고 살짝 주춤하는 모습 보였었죠. 기관이 6천억대 샀고 16거래일 연속 사자 외쳤지만 외국인들 뭐지? 조용했었고 개인들이 6천억 넘게 팔면서 지수는 2,000선을 지키지 못했었습니다. 2013 바라보다가 약간 안타까운 종가로 마감을 했는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또 고용지표 호조세로 다우지수가 올 들어 50번째 신고가 기록을 써내려 갔다고 합니다. 워낙 해외 증시만큼 따라가지 못해서 일단은 접어두고요. 오늘 우리 증시 내부적으로 배당락 1인 만큼 배당락 감안해서 시초가가 어느 정도 빠져서 출발하는지가 일단은 관건이라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약 후강, 오후장에서는 배당락 모두 다 감안하는 강세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기 때문에요. 양시장 출발 상황 면밀하게 알아보죠. 오늘 스튜디오에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거래소에서 계산한 시초가보다는 상당히 괜찮게 출발하네요. 그렇죠. 오늘 배당락 예상지수가 마이너스 22포인트 네. 하락 출발이거든요. 그렇다면 1977포인트에서 주가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지금 1994포인트에서 주가가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거의 한 0.8% 정도 상승을 올라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0.2% 빠진 게 아니라 한 0.8% 정도 상승을 한 것이다. 왜냐면 22포인트면은 1% 이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어쨌든 어저께도 미국 증시가 상당히 강세를 띠면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일단은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일단은 뭐 나쁘지 않았다는 부분들, 다만 장 막판까지 이러한 모습이 좀 더 연출이 돼야 된다라는 거 언급을 시켜드리고 싶고요. 배당락 이후에 1985포인트 이상이 지지가 된다라면은 비록 올해는 뭐 좋은 모습은 아니었죠. 뭐 OECD 국가 중에서 뭐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 내년에는 오히려 좀 좋아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장 후반까지 조금 더 힘을 내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시가총액 상위 정보 보신다면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리고 SK하이닉스 모두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네이버까지도 오늘 또다시 1.5% 정도 상승을 보이면서 일단 배당락을 감안하고서는 시장 의외로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지주가 좀 빠지고 있는데, 금융주들은 원래 전통적으로 배당을 좀 많이 했던 종목군들이죠. SK텔레콤 같은 종목군들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하락은 아니다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들은 마이너스가 소폭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하락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일단 상승 출발하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코스닥은 대형주에 대비해서 배당은 좀 적은 편이지만 어쨌든 배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출발한다는 얘기는 일단 배당락에 대한 우려감은 좀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어저께 음봉 마감을 하면서 조금 위태로운 부분이 좀 있었는데, 오늘 다시 490포인트, 491포인트 정도로 올라선다라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다만, 아직 바닥은 확인된 건 아니라는 거, 바닥을 확인해 가는 중이라는 거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시가총액 상위 정보가 보신다면 셀트리온, 서울반도체, GS홈쇼핑, 케움, 포스코 ICT 등이 강세를 띠고 있고, 특히 최근에 홈쇼핑주들 강세를 띠고 있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CJ 홈쇼핑이라든지 GS 홈쇼핑은 배당을 꽤 많이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는 조금 의미 있는 강세고,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배당락 감안했을 때 의외로 코스피는 1% 오히려 사실상 오르고 있는 그런 아침입니다. 일본 니케이의 개장 분위기 알려드리죠. 전일도 6년 내 최고점 또 한 번 경신했었는데, 전일장에만 1% 넘게 올랐던 니케이가 오늘 또 0.3% 추가 상승합니다. 16,229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일본의 지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개장 전에 무려 4개 굵직한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아마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이 지표일 것 같습니다. 일본의 11월 달, 바로 지난달에 근원 소비자 물가인 근원 CPI가 나왔는데요. 역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년 전보다 1%대 늘었습니다. 1.2% 상승해서 역시 일본이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고 있음을 수치상으로 드러내줬고요. 일본의 11월 달 소매 판매도 나왔는데요. 역시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전달보다 2% 가까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일본의 전달 실업률은 4% 정도, 예상을 약간 조금 못 미치는
미치는 그런 성적이었었는데 숫자가 조금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보다 약간 실업률이 높게 나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소비 쪽이 괜찮았고요. 마켓에서 집계하는 일본의 12월 제조 PMI도 발표가 됐는데 55.2 나왔습니다. 50 넘으면 경기 확장 국면 의미하는데 9개월 연속 50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일본의 11월 근원 CPI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2% 상승했다는 사실. 엔달러가 거의 105엔대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외환시장 분위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윤영규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지표 또 호조세를 보였지만 달러와는 별로 변동이 없는 듯합니다. 엔달러가 105엔대 지금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데 엔화의 움직임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주요 외환시장이 연말 시즌을 맞으면서 거래량이 감소한 가운데 12월 FOMC 이후 특별한 재료가 나오지 않으면서 달러화는 제한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간밤에 발표된 12월 셋째 주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며 호조를 보였습니다만 달러 유로 환율은 오히려 전거래일 종가보다 소폭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반대로 엔화는 여전히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소비세율 인상과 비효제 정책 의지 확인 등으로 엔화 약세를 유도하고 있는 데 반해 미국은 출구 전략의 첫걸음을 떼면서 엔달러 환율은 105엔선에 육박한 104.8엔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에 따른 달러 강세에도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선 안착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 어제도 원달러 환율은 장중 잠시 등락하기는 했습니다만 거래량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면서 전거래일과 동일한 1059.3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달러 강세가 연말까지는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날 것 같지 않은 가운데 1060원대에서는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1050원대로 진입하면 저점 결제 수요가 꾸준히 출회되면서 지리한 수급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여기 NDF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스와프 포인트를 감안하면 전일 서울 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35원 하락한 1061.5원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별한 대내 재료가 부재한 가운데 엔화가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약세로 흘러가면서 원하는 강세 부담이 조금 더 강해질 수 있어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수급 요인에 따라 1050원대 후반에서 1060원 범위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역시 1060원대 안착 쉽지 않은 가운데 위로도 아래로도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연말 환시장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윤영규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배당락일 아침입니다. 의외로 시장이 강한 모습 보이는 가운데 돌발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차바위엔이 될 것 같아요. 회사 분할, 오늘 인적 분할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잠시 후에 자세한 얘기는 듣기로 하겠고요. 일단 분할 결정에 차바위엔 주가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진해운인데요. 벌크선 쪽에 매각 얘기가 나왔었죠. 재무구조 개선 기대감 때문에 오늘 4% 정도나 뜨고 있습니다. 그것도 배당락이래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의 신규 상장은 아마 올해 마지막 상장 주가가 아닐까 싶은데 솔루에타라는 새내기주가 있습니다. 전자파 차단하는 그런 일을 하는 기업인데 어떻게 코스닥 상장 첫날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새내기주 모습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발 종목 세 종목 분석은요. 압구정으로 나가서 들어볼까요?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혜 연구원님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일단 차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회사 분할 결정에 오늘 강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전일에 이 차바이오인 디오스텍은 공시를 통해서 회사를 기존에 원래는 바이오 사업과 광학 사업 두 개가 좀 병합이 되어 있었는데 바이오 사업과 광학 사업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결정을 했다고 밝혔고요. 이 세포 치료제 개발 그리고 줄기세포 보관 병원 운영 등은 바이오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차바이오를 존속을 시키고 카메라 렌즈 모듈 개발과 제조, 판매 등 광학 사업 부문을 담당하는 디오스텍이라는 이 회사를 분할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할 기일은 2014년 5월 2일이고요. 변경 상장일과 재상장일은 각각 변경 상장일은 2014년 6월 2일 그리고 재상장일은 6월 3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회사 내부 관계자는 일단 전문화된 사업 영역에 기업의 역량을 좀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경영 안정성을 추구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발표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업과 주주 가치를 좀 제고하는 것이 결국에는 분할을 하는 가장 최종적인 어떤 목적이다.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고, 증권사에서 좀 분석한 내용은 일단 세포치료제 개발, 줄기세포 보관, 병원 운영의 바이오 사업, 그리고 이 카메라 렌즈 모듈 개발의 어떤 광학 부문 사업,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이 인적 분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적 분할 이후에는 두 회사 각각의 어떤 성장성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차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다. 그동안 차바이오엔 디오스텍은 바이오와 광학 렌즈 사업 등 시너지가 나지 않는 업종이 좀 혼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인적 분할 이후부터는 진정한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광학 부문과 바이오 부문으로 좀 나눠지면서 각 부문의 그간 어떤 이 연관성이 없던 혼합성을 탈피해서 결국에 각 부문별로 좀 이 어떤 가치를 좀 재평가받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인적 분할에 대한 시기가 아닐까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향간에는 제2의 네이버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기업 인적 분할 이후에는 기업 가치가 굉장히 좀 올라갈 수 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엄청 고평가된다 이런 부분보다는 그간 이 시너지가 없었던 사업 부문이 혼재되어 있었던 어떤 디스카운트 요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각 부문별로 갖고 있는 어떤 가치 평가의 원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따진다면 사실 광학 부문보다는 바이오 부문이 조금 더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슈들 때문에 오늘 조금 상승폭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술적으로 한 600원, 700원, 그러니까 11,000원이 가지 못하는 최근에 큰 이유는 역시나 한 10,000원에서 1,700원, 600원 사이에 매물대가 굉장히 큰 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 돌파가 되려면 결국에는 강한 거래량을 동반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 주가가 탄력성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한진해운입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이 벌크선 매각 소식에 좀 상승이 되고 있는데 이 벌크선을 파는데 왜 상승이 되느냐? 벌크선 매각은 결국에는 이 한진해운의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벌크 전용선인 36척, 전용선이 29척이고요. LNG가 7척인데 이 부분을 유동화해서 총 3천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87% 거의 1000%에 가까운 부채 비율이 유동화가 됨으로써 600% 후반, 670%까지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굉장히 좀 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결국에는 이 한진해운이 유동화를 함으로써 재무구조에 대한 개선, 이 부분이 좀 이루어지는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난 19일에 발표했던 자구계획안을 굉장히 좀 또 빠르게 실행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도를 좀 이끌어내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9일날 발표된 자구계획안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믿을 수 있는 어떤 발판을 좀 마련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연간 한 700억 이상의 금융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좀 개선세는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자 부담이 많이 줄어들면서 그 줄어드는 폭은 일정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개선의 어떤 가속도는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런 부분이 오늘 한진해운의 어떤 강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재무구조의 개선 이 부분이 결국에는 굉장히 좀 이 중장기적으로 한진해운의 어떤 이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는 결국엔 이 해운업황의 어떤 개선세가 있지 않고서는 주가의 어떤 탄력성을 좀 이 단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 좀 무리는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솔루에타입니다. 오늘 상장 첫날인데 일단 솔루에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올라서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IPO 시장이 좀 얼어붙다 보니까 이 새내기주들이 힘을 많이 못 쓰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솔루에타 같은 경우 전자제품의 EMI 차폐 기능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주요 어플리케이션은 스마트폰, 주요 제품은
스폰지류와 전도성 테이프류인데요. 3분기 누적 매출액은 732억, 영업이익은 194억, OP 마진, 그러니까 영업 마진이 한 26.5% 정도. 또 꽤 이 IT 부품 업체 중에서는 어느 정도 좀 남는 영업 마진이 좀 좋은 회사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올 한해 전체적으로는 일단 매출액은 1,000억, 영업이익은 한 275억 정도 예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제가 말씀드린 예상치대로 시연이 됐을 경우에는 현재 주가 수준은 일단 한 6배 수준이 좀 안 되는 수준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시작 이후에 좀 올랐으니까 뭐 변동폭은 좀 있겠지만 일단 이 부분이 좀 점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뭐 6배라고 좀 하더라도 사실 IT 부품주들 이 보통 한 7배 중반에서 8배 정도 받고, 많이 받을 때 10배까지 받고요. 필름 소재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아마 프리미엄이 가미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내년 가면 더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솔레이터 같은 경우 실적은 굉장히 좋다. 근데 새내기주의 특성상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오보행, 벤처 캐피탈 물량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솔레타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IPO 동기가 있습니다. 솔레타하고 같이 IPO를 진행한 이지웰페어라는 복지 서비스 전문 기업이 있는데, 이지웰페어는 오늘 급등세로 출발하는 듯해서요. 돌발 종목으로 솔레타 살펴봤으니까 같이 좀 연결지어서 한 종목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이지웰페어도 오늘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좀 예상들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지웰페어보다는 솔레타에 좀 더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만큼 좀 역시나 IT 쪽에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독특한 소재의 종목이 아니었나. 근데 주가는 완전히 반대죠. 이지웰페어가 훨씬 더 상승 탄력이 좋고요. 일단 이지웰페어 같은 경우에는 이 기업 복지 서비스 전문 업체인데, 일단 지난해 9월 상장 예위 심사 청구를 제출했다가 실적 부진을 이유로 좀 상장을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올 1에서 한 3분기까지 매출과 영업이익을 맞춰서 결국에는 상장을 하게 됐는데, 일단 오늘 좀 굉장히 좀 강세가 나오는 모습. 지난해 매출액이 269억, 270억이 좀 안 되는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이 한 44억 정도 되는데, 일단 올해 매출, 상반기 매출액이 151억, 지난해 총 매출액이 270억인데 올해 상반기에 151억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반기에도 상반기하고 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치면 300억 정도 될 것 같고요. 지난해 매출액은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 상반기까지 누적이 33억입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 44억인데 일단 영업이익은 이 부분을 좀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기업이 사전에 설계한 다양한 복지 항목에 대해서 임직원이 이 자신에게 보여준 복지 예산 범위 내에서 복지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는 서비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기업에서 어떤 금전적인, 그러니까 사이버머니 같은 걸 내려주면 이 복지 사이트를 가서 자신이 원하는 제품들을 좀 구매하는 그런 서비스를 이지웰페어가 하는데, 역시나 이 B2C라고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사에 대한, 이 기업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를 좀 제공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일단 상한가를 갔습니다. 개인적으로 중기적으로도 괜찮은 회사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어떤 성장성을 갖고 어떤 성장 스토리를 갖고 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전략은 역시나 이지웰페어도 이 솔로에타와 마찬가지입니다. 신규 상장주들의 특성상 조금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리고 역시나 오버행이 좀 끝난 이후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솔레타에 이어서 이지웰페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당락일이니만큼 고배당주 얼마나 또 충격을 받는지, 전통적으로 하이트진로, KTNG, SKT, 한국쉘, 석유 등의 종목들 한번 오늘 배당락 정도를 좀 알아보고 싶고요. NH농협
증권이 어제 우투증권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소식 때문에 한번 장중에 두 자릿수로 급등했었었는데 하루 만에 조금 조용해지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M의 엑소 요즘 먹여 살리고 있는데 SM을요. 1집이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100만 장 팔렸다고 해요. SM이 추가 상승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리온에서 초코파이 등 가격 올렸다고 하죠. 1년 한 반 정도 만에 50% 가격 올렸는데 오리온 주가 흐름이 어떤지 SM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배당주부터. 네, 고배당주들이 주가가 좀 약세를 띌 수밖에 없는 것은 뭐 네. 당연한 거라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다만 이제 고배당주를 대응하실 때는 이제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복하게 된다라면은 원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만원짜리, 아니 10만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치죠. 그래서 5% 배당을 한다 그러면은 5,000원을 네. 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줬을 때 그냥 단순하게, 그냥 95,000원에서 주가가 시작이 돼서 배당을 받는다면 오히려 손해예요. 왜 그러냐면은 배당에 또 세금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주가는 9,500원, 95,000원에서 형성이 되고, 나는 5,000원 배당 받는다라면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만약에 주가가 다시 10만원으로 회복이 됐다. 그렇다면은, 주가로 손실을 보질 않고, 배당을 그대로 받는 것이니까, 그게 이제 진정한 수익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올해 우리가 좀, 배당을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은,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은, 네. 그 배당이라는 거는 그 작년 배당액을 기준으로 먼저 주가를 빼버려요. 그러니까 네. 배당이 결정난 건 아닙니다. 배당이라는 건 내년 3월 전에 이사 그 주주총회가 해가지고 얼마를 배당할 거다라고 해야지 그게 배당이 결정나는 건데 작년에 배당을 했던 기업이 올해 배당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 기준으로 주가가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손실도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작년에 배당을 만약에 10만원짜리 주가가 1,000원에 배당을 했다라면 올해 배당을 500원만 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주가가 좀 떨어졌을 수도 있고 같은 주가라고 하더라도 올해 우리나라 기업들의 실적이 별로 좋지 못했기 때문에 작년만큼의 배당 수익이나 과연 발생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앞으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배당을 지금 배당을 맞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은 그게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좀 봐야 되고 다만 고배당주들은 전통적으로 내수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경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섹터가 많기 때문에 이들 업종군들은 배당이 변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란 부분들 상기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들 업종군들이 주가가 다시 좀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NH농협증권이 이제 우리투자증권 이제 매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죠. 되게 오래간만에 NH농협증권 주가를 차트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장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증권주 얘기한다면 뭐 삼성증권, 뭐 미래에셋증권, 뭐 몇몇 증권사만 보지 거의 농협증권은 그 상당히 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인지도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투자증권을 인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 활동이 넓어지겠죠. 네. 그러다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그로 인해서 효과가 좀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회사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또 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이 회사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증권업에 안 좋은 얘기를 좀 하자면은 내년에,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가 상장이 되어 있든 상장이 되어 있지 않든 한 50개 가까운 증권회사가 있는데 내년에 되면은 그 중에서 최악의 경우는 한 50%까지 반 이상 아니면 최소한 30%는 없어지고 M&A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뭐 현대증권,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동양증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물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생각보다 싸게 인수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죠. 다만 이제 어저께도 상한가 갔다가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 오늘도 조금 소폭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 대응해야 될 부분들은 뭐 6,000원, 7,000원으로 가기는 힘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직까지 증권시장이 호황세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하게 시너지 효과가 있을 뿐이지 이게
영업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본다라면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 만약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오려면 5,100원 이상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 거기서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SM이 오늘 좀 소폭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SM 주가뿐이 아니라 엔터주들이 좋은 모습을 띠고 있는데 특히 SM의 그 엑소 신규 팀이 뭐 100만 장이 아이돌 가서 100만 장 돌파했다 이게 나오죠. 네. 최근에 뭐 100만 장 돌파가 쉽지 않은데 100만 장 돌파 이게 나오고 있고 또 중국에서의 인기가 네. 심상치 않다고 이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엄청나게 좀 잡힐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엔터주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약간 중남미, 일본에서 동남아시아 쪽으로 조금 확산이 됐고, 최근에는 중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네. 같이 커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인기 있었던 가수들은 유럽이라든지 미국 시장에, 특히 유럽 쪽에 인기가 좀 많이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면서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한 6월달, 7월달 이후부터 보면 어쨌든 우상향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작년에 엔터주들이 잘 가다가 급락이 나왔던 이유가 엔화 약세의 영향 때문에 실적 쇼크가 한번 나왔었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일본의 그 매출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엔터주들은.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엔화 약세에 대해서 큰 얘기가 없었던 이유가 어찌됐든 백엔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약세를 보이는 게 아니라 행보세를 보여져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을 해가려고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또 최근에 다시 또 불거져 나오고 있는 게 엔화 약세라는 것이죠. 네. 뭐 2014년도에 최대 뭐 125엔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만 참 잘 해소를 하고 벗어난다라면은 주가는 좀 더 우상향할 수 있다. 다만 엔화 약세 우려감이 한 번은 우리가 출렁 주가를 변동성 줄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저께 그 유통법 이제 그 제한, 그러니까 야간이라든지 강제 휴일, 이런 거가 합헌 얘기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업체들이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급락은 아닙니다. 뭐, 이마트가, 0.75%, GS 리테일이 0.9%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그로 인해가지고, 성장성 좀 저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반대로, 그로 인해서 리스크는 이미 주가도 반영이 됐고, 더 이상의 추가적으로 뭐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긴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것. 또 최근에는, 경제 민주화 얘기가 1년 만에 거의 쏙 들어가고, 경제 활성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약간 대기업 위주로 좀 경제 정책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주가는 일단 악재는 끝났고 악재 이후의 실적 개선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리온 잠깐. 네, 오리온 같은 경우도 보신다라면 최근에 그 주요 제품 가격이 좀 인상이 됐죠. 인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은 뭐 조금 올라오고 있습니다만은. 과거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작년에 오리온 주가가 많이 올랐던 이유가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에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는, 그냥 성장세가 좀 정체되고 있는 모습을 좀 띠고 있다는 것이죠. 복권 사업도 이제 그렇죠. 안 하잖아요. 거기다 이제 또 가장 황금 오리알을 안고 있는 복권 사업도 이제는, 반납을 했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은, 다른 음식료 업종군들에 비해서도 좀 약세를 좀 띠고 있는데, 근데 어찌됐든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시간이 좀 지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90만원 정도 전후로 초반은 잘 지켜주고 있지 않을까,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시적인 가격 조정이 나오면은 한번 매수해볼만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지금 가격대보다는 95만원 정도가 강하게 돌파가 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까지 대형마트주에 이어서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 배당락 관련해서 통신주가 좀 빠지는 것은 이미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인데 방통위 쪽에서 또 제재까지 앞두고 해요. 이 부분 같이 이슈가 좀 얽혀있기 때문에 통신주만 따로 떼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어제 M&A 때문에 좀 올랐던 종목이 NH농협증권
LG권뿐만이 아니라 동부 하이텍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렌텍도 있었었죠. 오늘 연장선상에서 흐름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효율이 아주 높은 LED 패키지 개발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한다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에서 마친 우리 ENL LED 테마주로도 분류되는데 이 종목도 오늘까지 선전하고 있습니다. 선도전기는 190억대 수주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통신주부터 분위기 살펴보죠.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뭐 통신주의 가장 큰 매력이 무엇입니까? 역시나 이 고배당이라는 부분인데 일단 뭐 고배당에 대한 매력은 일단 KT가 가지고 있었는데 KT의 이 배당이 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고배당의 어떤 부분이 충격이 한 번은 좀 반영이 됐었는데요. 일단 통신주가 오늘 이 배당 낙하 방통위 제재 때문에 결국에 우려감을 좀 받았습니다. 이 배당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오늘 27일이 배당 낙일이 되면서 장 초반부터 좀 고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거기다 플러스 이 방통위가 전체 회의에서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용자 차별 행위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이 우려감들로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 결국에는 이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용자의 어떤 이익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 그게 시정 조치를 의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일단 어느 회사가 어느 정도의 충격을 받느냐, 과징금을 받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텐데 역시나 이 부분이 결국엔 통신주 전체적으로 좀 주가를 억누르는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통신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인 배당의 어떤 마무리 거기다가 플러스 방통위 제재 이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일단 연말은 좀 지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연말은 좀 지나고 나서 통신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면 일단 국내에 있는 통신사들은 밸류에이션 매력들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물론 뭐 외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 본연의 어떤 펀더멘탈을 보더라도 분명히 매력들은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역시나 과연 새로운 먹거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 부분이 고민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들이 결국에는 좀 점차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M&A 관련해서는 동부하이텍과 코렌텍 일단 동부하이텍은 이 현대차의 피인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이 좀 돌면서 상승을 했는데 이 현대차 그룹이 차량용 반도체 사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서 동부하이텍 인수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됐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 시스템 반도체를 수탁 생산 및 판매하는 기업인데 지난해 매출액 기준으로 한 5,900 정도 됐는데 당기순이익은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더라도 그만큼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결국에는 적자 기업을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이용을 해서 만약에 현대차가 좀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현대차의 어떤 강한 행보가 좀 기대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코렌텍 같은 경우에는 이 3D 프린터 업체의 M&A 소식이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인스텍이라고 하는 3D 프린팅과 관련된 부분을 회사를 인수 절차를 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3D 프린터 업체를 M&A 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코렌텍이라는 이 회사가 인공관절이나 이런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인공관절 사업과 좀 연관시켜서 할 수 있다. 굉장히 시나리오 자체는 신빙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인공관절이란 부분을 3D 프린터로 가공하겠다 이런 어떤 시나리오인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현실성 있는 설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물론 확실한 시나리오는 조금 더 지나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굉장히 좀 눈길이 간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우리 ENL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고 효율의 LED 패키지 개발을 성공했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성장하는 LED 조명 시장에서 세계 최초의 패키지 제품 양산이 가능해졌고요. 그 세계 최초라는 것은 초고효율 조명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효율의 조명이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장에서 화끈하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
조명에 채용되는 패키지 수를 20에서 4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용적으로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이득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에도 굉장히 기대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주가 역시도 굉장히 좀 강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마지막 종목은 선도전기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공사 수주 소식에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탑선전남 에너지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192억 5천만 원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와 결국에는 이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 공사를 수주를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규모가 최근 매출액 대비해서 33.6%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계약 기간은 내년 7월 30일까지라고 하는데, 이 대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이 결국에는 주가로 굉장히 좀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매출액 대비해서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주가로 반영이 됐다. 그러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주가가 밀리는 상황을 좀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탑선 전남 에너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대규모의 공시, 이 부분이 단기적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실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특징주요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자, 1993선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플러스를 아예 띄고 있는데, 오늘장 필요한 조언 우리 이창희 대표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살짝 선물 매도로 돌아서긴 했는데, 급하게 최근에 막 이렇게 선물 산 것이 일시적일 수도 있다. 이제 기관의 윈도우 드레싱도 그쵸. 이제 배당 끝나면 좀 시들해질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우리 수급을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배당이 끝났는데 우리가 이번에 좀 체크해야 될 게, 외국인이 선물을 정말 폭발적으로 샀습니다. 3일 동안. 네. 근데 유가증권 하나도 안 샀어요. 근데 그것을 기관이 다 프로그램 매수로 다 매수를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배당을 노리고 선물을 산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선물 쪽에서의 움직임이 매도가 나온다라면은 그 매도 물량은 다시 프로그램 연동해가지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다음 그것을 다시 개인이 받아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외국인이 받아갈 것이냐, 좀 상당히 좀 고무적인 모습을 띌 수 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것은 외국인의 현선물 매매 동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기간의 매매 동향이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최근에 지금 연말에 반짝 미니멀 랠리를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수급이 역으로 꼬일 수 있음도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선현물 수급 보자라는 포인트 한번 들어봤고요. 멀리의 김근호 연구원님의 오늘장 필요한 전략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강한 모습인 건 맞죠? 강하다. 그 부분은 일단 견고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강한 것보다는 좀 견고하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미국장은 또 사상 최고치에 경신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장의 사상 최고치는 대한민국과 그렇게 크게 연동성이 없다라는 부분으로 지금 최근에는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디커플링 될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좀 많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2,000포인트 위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 두자. 물론 이 배당 락이라는 부분 때문에 오늘 좀 조정이 있을 수는 있어도, 일단 최근에 외국인의 이 시장 참여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급의 어떤 변동성도 많이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그간 기관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받으면서 결국에 지금의 수준까지 좀 올려놨죠. 그렇다면 결국엔 기관의 매물들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단 2,000포인트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현금을 비중으로 좀 만들어 두시라는 말씀 제가 계속 강조해 드리고요. 지금 지수 수준에서는 지수 가지고 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오류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부분을 좀 해야 되느냐, 결국에는 종목을 좀 골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최근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IT와 관련된 종목들을 좀 담고 있는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업종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섹터가 바로 이 은행 업종을 포함하고 있는 금융 섹터입니다. 금융 섹터 같은 경우 기관들이 계속 러브콜을 좀 보내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도 이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 이 IB 투자은행의 종목들이 굉장히 견고하게 좀 움직이는 모습들을 확인을 했고요. 경기가 개선되면 개선될수록 결국에는 금융 섹터들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국내에 있는 은행 업종들도 물론 단적으로 미국의 IB 업체들과 비교하기는 그렇지만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다 내년부터 펀더멘탈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주와 보험주가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IT 업종과 금융 섹터를 좀 보자. 그리고 지금은 이 어떤 숲을 볼 때가 아니라 좀 나무를 볼 때다. 그래서 지수 부분에 있어서는 이 지수 대표하는 종목들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은 2000포인트 부근에서는 조금 익절을 하시고요. 오히려 개별 종목으로 좀 다시금 관심을 좀 두시는 부분, 이 부분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FOMC 전후로 해서 올라오는 그 랠리 기간 동안 IT주의 상승률은 뭐 거의 미미했다는 분석이 있었었는데, 조금 지지부진했었던 IT주, 금융주 한번 보자라는 전략도 섹터로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의 이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의 분석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현재 선물 시장 분위기 알아보고요.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대웅 멘토 주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배당락 감안했을 때 거래소에서 추정한 오늘 코스피 200의 개장 지수는 한 260 정도였는데 역시 현물만큼이나 강하게 출발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갭에서 반영을 좀 해야 돼. 이게 전년 대비해서 비교해 보면 우리 투자자분들 입장이라고 놓고 저 조쌤의 입장도 놓고 보면 2013년도 지우개 있으면 빡빡 지우고 싶은 한 해이지 않나 싶은데요. 마지막까지 깨끗하게 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일단 고다, 상승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계속 여론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렸었던 부분이거든요. 이제 배당락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 매도 나오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 규모가 지금 줄어들었다는 게 이제 특징일 수 있겠고요. 그것 때문에 베이시스 상당히 고평가 베이시스로 컨텐커를 상당히 높은 지수대, 값대를 올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매도 유발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우호적으로 모든 게 다 지금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미 매수를 좀 잡아두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초반에 먼저 배당락 부분 때문에 퉁 하고 떨어졌으면 자신 있게 그냥 시초부터 공격 붙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위로 올려치다가 음봉이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 아마 매수를 잡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우셨을 것 같은데요. 여전히 매수다 저희가 저희 가족들에게 문자 가족분들에게도 매수다라고 자신 있게 보내드렸거든요. 어느 자리를 지키면 매수다라고 잡아드렸는데요. 해외발 부분에 대해서 훈풍도 좀 분명히 있고요. 그것이 이제 배당락이라는 건 결국 우리가 시간적으로나 시각적인 측면에서 그 오차 범위가 순간적으로 눈으로 속임수가 나오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서 메꾸고 출발이 되었다는 게 가장 특징일 수 있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현물이 되게 강하듯이 선물 시장 쪽에서 상당히 강하게 둬서 저도 출발대가 263.70의 시가가 출발되는 걸 뭐야? 라고 좀 했었거든요. 그 관점이라고 놓고 본다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과 투신 쪽의 매수세가 공격적으로 들어와 있고 금융투자 쪽의 공격 매도세, 요것과 개인들의 매도세가 시장에서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겠죠. 위쪽으로 특히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도세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최근에 찍은 고점들을 오늘 과연 이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들어 올려줄 것이냐, 선물 쪽에서 그 부분을 뚫어낼 것이냐의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좀 있다, 높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 추이를 보면 9시 15분에서 18분 현재에서는 전일보다는 좀 거래가 좀 증가됐었고요. 하지만 지금 시간이 들은 44분 현재에서는 풋옵션 쪽의 추이 쪽이 좀 더 집중력이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는 풋옵션의 가격도 매력이 좀 왔죠. 최근에 우리가 체감적으로는 지수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것처럼 안 보이지만 분명한 건 반등치가 제대로 왔거든요. 엄연히 따지고 보면 이번 한 주 동안도 상승 쪽이 유리했던, 매도보다는 매수가 유리했던 자리였고요. 이는 어제 오후장에서 순간적으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고점 대비해서 순간 1포인트 가까이 밀렸던 부분들이 일부 선반영되었다라고 보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추이 쪽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현재 차익과 비차익, 특히 비차익 쪽에서 조금 물량들이 출회가 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차익에서의 규모도 얼마 나오지 않고요. 비차익 모두도 많은 양이 출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오늘 배당락 부분이 발생이 됐지만 이 프로그램 부분에서 시장을 교란시키면서 조정포로 열 정도로 많은 양이 오늘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도출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급적인 추이도 봐도 그렇고요. 이게 만약 오늘 프로그램을 많이 유발을 시키고 배당 때문에 잡은 매수세와 그에 따른 바스켓 채워졌던 것들을 모두 다 좀 최소한 많은 양들을 출회시키려고 한다면 앞에서 보여드렸던 수급에서 이미 수급이 조정포 쪽을 열 수 있는 수급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대응 전략 쪽에서 기관 매수 포지션 확대 확인하자라는 자막이 나갈 겁니다. 이는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면서 투신과의 또이또이, 즉 매수와 매도 규모가 줄어들게끔 61억대로 들어오게 있는데요. 외국인과 투신 쪽, 특히 외국인도 지금 관망하죠. 근데 유가증권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수에 들어옵니다. 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그러면 외국인과 투신, 가장 기관 중에서 지금 그나마 매매 트레이딩을 잘하고 있고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쪽이 투신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그래서 투신 쪽에서 매수가 계속 유입되고 외국인들 역시도 매도를 살짝 요렇게 바꾸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큰 규모로 매도 전환 스위칭을 하지 않는다라면 일단 상승이다. 목표치는 저희는 이미 설정해서 대응하고 있다. 지금 목표치 아니겠고요. 그래서 오늘 뚫어내나 못 뚫어내나만 저는 관전 포인트로 좀 보고 있겠고요. 오늘 뚫어낸다면 아마 요거는 회장일 쪽에서 상승 쪽으로 마감을 하고자 하는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전 세계 증시에서 왜 하필 가장 기술력이 좋고 가장 능력이 좋은 대한민국이 왜 하필 제일 찌질인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되게 힘드셨을 텐데요. 좀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그 관점으로 보면 배당락 때문에 역발상적인 측면을 분명히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수가 유리하다. 지금 자리에서도 추격 매수는 어렵더라도 눌림 매수는 분명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전장 황금라인은 263.40으로 설정을 하는데 이미 위쪽으로 좀 많이 올라왔죠. 방송을 하기 전부터. 올라온 저점인데 이 자리 부분 이탈 없으면 무조건 매수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신호등도 이제 정비한 상태로 들어갈 준비한다라고 말씀 좀 드리니까요. 매도를 치실 분들은 오히려 좀 버리셨다가 오후장에 노리시지 오전장에서 매수로만 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 폐장일도 추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죠.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선물시장 전략 확인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배당락일을 맞아 배당 부담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선전하고 있습니다. 1990선대에서 출발했었는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현재는 1995선 2000포인트 오히려 바짝 다가서는 그런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파생 전문, 선물시장 전문 김도영 멘토님께서 아마 오늘 배당락 관련의 프로그램 매물이 많이 나오진 않을 걸이라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참조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제시와이드 2부 마칠게요. 고맙습니다.